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낮춘 데 이어 오늘 또다시 암울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 3대 축이라 불리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5개월 만에 또 이런 지표가 나온 건데 체감은 숫자보다 더 나쁩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폐업하고 있고 연말 특수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듯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다시 경제가 부정평가 1위로 집계되기도 했는데 첫 소식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8천여 개 업체가 들어서 있는 인천 남동산단. 금속 연마기 같은 산업기계를 만드는 업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약 물량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대는 팔지 않았나 싶어요. 작년에는 2대 팔았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없어요. 또 사정이 안 좋으니까 또 발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뭐 직원 월급 주기도 좀 그렇고 월세도 내야 되고 대출을 받아도 더 이상 이제 나올지 않을 정도로 받았어요. 인근 전통시장에선 연말인데도 발길이 뜸합니다. 옛날에는 밑에 좀 김장철 되면은 이 시장 통로가 진짜 많이 찼어요. 지금 없잖아요, 사람이. 여전히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몇만 원 들고 나오면 다 쓸 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통계청은 오늘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는 5개월 만입니다. 손에 쥔 돈이 줄어든 데다 따뜻해진 날씨에 옷이나 화장품, 가전제품 소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 생산은 6개월째 내리막인데 이렇게 긴 기간 줄어든 건 16년 만입니다. 건설 기성도 전월비로 6개월 연속 감소이고 동월비도 6개월 연속 감소여서 건설 기성 건설업 쪽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내년 경기 둔화 우려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 우울한 숫자들도 차마다 보여주지 못하는 서민 경제의 현실을 저희 취재진이 밀착해서 담아왔습니다. 먼저 식당입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 코로나로 곡소리 난다고 했던 때보다도 더 늘어서 100만 명에 달했는데 실제 올해는 연말 예약마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여느 때처럼 재료 손질이 한창입니다. 숙성회와 생선 요리가 주 요리인데 최근엔 재료 가격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가짓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특히 광어의 기준으로 1kg 기준으로 한 보통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까지도 오를 때가 있습니다. 방어 그리고 석화 또 예전에 비해서는 최소한 3,000원 키로당, 그리고 석화는 박스당 4,000원, 5,000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더 떨어질 걸 알지만 팔수록 손해인 상황을 버티는 건 더 힘듭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예약하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날 점심 장사는 1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주문은 7건이 전부입니다. 한 달 매출이 한 보통 6천 정도, 6, 7천 정도 팔았는데 지금 한 4, 5천 정도. 코로나랑 비교하면 더 안 좋은 거죠. 3분의 1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력도 3분의 1 정도 줄이고. 오늘 저녁 장사는 평소보다 조금 나았지만 매출은 예년만 못합니다. 11팀 왔네요. 11팀. 그럼 오늘 이게 평소에 비하면 많이 온 거예요? 예, 엄청 많이 온 거죠. 예. 그럼 평소에 저녁에 올해는 좀 한 많이 안 올 때는 한 5팀. 작년, 재작년만 해도 보통 오시면은 사케 한두 병씩은 드시고 하셨는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 주류나 가볍게 드시는 하이볼 맥주 정도. 이전과 달리 텅 빈 연말 예약 장부를 보는 것도 힘듭니다. 예전에는 아까 그 본 꽉 찬 페이지가 거의 다였어요. 연말은 거의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지금부터 들어올 텐데 이럴 때는 좀 많이 힘들죠.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한 8분에서 15분 요 사이 정도로 예약이 그래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요.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6천여 명입니다. 2006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도보다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매출도 한 30, 40% 정도 영업시간을 원래 저희가 12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8시간, 17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연말 특수마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올 겨울은 더 혹독하기만 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렇게 식당에 사람이 없으니 대리기사들도 타격이 큽니다. 예전에는 새벽 3, 4시까지 전화가 밀려들었지만 지금은 연말인데도 자정을 넘겨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들은 김지훈 기자가 함께 해봤습니다. 수원의 중심지인 인계동, 대리기사 이모 씨가 10년째 출근하는 곳입니다. 스타트를 빨리 끊어야 그날 수입이 좋은데 평소처럼 저녁 7시부터 나왔지만 첫 콜을 잡기까지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이거 그냥 해야 되겠다.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인계동 우미참치 맞죠? 그리고 10분을 걸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님들은 요즘 대리기사가 더 빨리 온다고 좋아합니다. 지금은 콜 부르면 되게 빨리 오세요. 경기가 좋을 때는 한참 걸렸지. 그만큼 일이 없다니까. 그렇죠. 콜이 적으니까 이제 기사님.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새로운 콜이 뜨자 바로 잡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 가격을 올려받는다는 것도 옛말입니다. 평상시 상황, 비 안 오는 날 가격 정도? 네, 그렇게 되면서 보통 비 오고 그러면 10,000원, 막 심지어는 20,0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콜도 없다는 얘기고. 술자리 자체가 줄어드니 어쩔 수 없습니다. 10번 할게 5번으로 줄었고 5번도 과하지 않은 술자리가 되니까 다시 손님을 내려주고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서둘러 번화가로 넘어가 2번 더 운행을 하니 자정이 됐습니다. 예전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콜이 몰렸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분당 대표 상권인 서현역으로 가봤지만 잡을 수 없는 콜만 2여 개 있을 뿐입니다. 지금 2km 반경 내에 하나 있고 그것도 이제 광주 신현동이라 가면 나올 수가 없어서 잡을 수 없는 콜입니다. 코로나19를 거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던 2022년 이후 매년 3분기 기준 숙박과 음식점에서의 카드 결제액은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올해 각종 비용을 줄인 영향도 큽니다.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서 그 대기업의 그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음식점이라든지 또 대리기사들한테도 영향이 파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씨는 이날 5시간 동안 4번 콜을 잡아 번 돈 10만 원을 들고 자정이 조금 지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듯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 1위로 다시 경제 문제가 꼽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3주 만에 10%대로 또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에서 28일 사흘간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전주보다 1%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17%를 찍은 뒤 20%로 반등했으나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온 겁니다.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2%로 전주와 같았습니다. 핵심 지지층에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9%포인트, 보수층에선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경제, 민생, 물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지난주까지 5주 연속 1위였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12%를 기록해 2위로 내려왔습니다. 두 요인은 7주 연속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 이후 1위는 외교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1%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대해 엄정하게 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민생과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났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최근 실적이 부진한 롯데그룹을 둘러싸고 유동성 위기설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재계 순위 6위 그룹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자 롯데는 전방위적인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서울 명동에 운영 중인 한 팝업 스토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쇼룸인데 매장 효율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영업을 종료합니다. 부산 롯데백화점 센턴시티점 매각과 함께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해외 면세점 일부를 철수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엔 석유화학 핵심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2조 원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격호 창업자의 수건 사업이던 롯데월드타워를 은행에 담보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모두 최근 불거진 유동성 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롯데가 채무 상황을 중단할 거란 풍문이 빠르게 확산하자 전방위적 진화에 나선 겁니다. 롯데는 대표이사 60명 중 21명을 교체하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롯데 측은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이라든지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신용 등급 조정을 했을 텐데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고요. 관건은 실적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롯데케미컬은 3분기까지 6천억 원대 적자를 냈는데 언제 업황이 개선될진 미지수입니다. 롯데쇼핑이나 호텔 롯데 등 주력 분야 역시 내수 부진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 자금 조달에서도 차질을 빚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에서 3위에 그쳤던 김 전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건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대선 기여도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 항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한 걸 넘어 아예 창작해냅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 20, 김지수가 23. 예. 장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다음에 김정현이 한 17.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라는 이준석 대표 말을 들은 뒤 김영선 전 의원이 앞서는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실제 당이 자체적으로 돌려본 조사 결과는 정반대였고 이런 사실을 명 씨도 알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 그것도 김종영이나 누구야 장동화가 붙이면 지니까 경남 여성 국회의원 김지수가 붙인 거 아니야? 기억나나? 실제 김영선 전 의원보다 김종양, 장동화 등 다른 예비 후보들이 더 앞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 씨는 다른 후보들이 억울했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누구야 김종영이는 내가 김영선 때문에 작업당해갖고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그걸 막고 하는 것도 지 능력이잖아. 안 그래? 다만 명 씨는 JTBC의 김 전 의원이 주관적인 평가에서 앞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기여도가 높은 사람 이게 1번이에요. 지난 대선 때 김종영 한 게 없어. 이 사람은 기초단체장 떨어졌어. 그 김영선이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성평가 배점에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청과 경상남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건지부터 설명해 볼까요? 네, 창원 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당시 공무원들이 명태균 씨한테 업무 보고를 했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보안 서류가 건네진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혜경 씨는요, 창원시 부시장이랑 당시 담당 국장이 명태균 씨한테 보고를 했고, 또 심지어 지시까지 받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명태균 씨가 창원 땅 중에서 어디가 산단 부지가 될지를 미리 알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쪽 땅 사라고 권유까지 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부시장이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건데 명 씨에게 그 정도의 권한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제 그게 의문인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랑 관련 내용 협의를 이런저런 내용으로 했었는데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같이 있긴 했습니다.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명태균 씨가 총괄 본부장 이런 직함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길래 당연히 보좌관인 줄 알았지 일반인인 줄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명태균 씨가 권한을 넘어선 개입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 씨 측 변호인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정책을 제안한 것이고 소위 아이디어를 낸 것에 불과하다. 개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네, 그럼 검찰 수사 상황을 정리해 보면 공천 개입 의혹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또 동시에 창원 산단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요, 결이 약간 다릅니다. 이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명태균 씨를 둘러싼 돈의 흐름,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랑 유력 정치인들 간의 수상한 연결고리 이런 의혹들이었습니다. 이 의혹들은 결국에는 그래서 공천 개입이 있었는가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런 명태균 씨가 이런 상당히 큰 이권이 걸린 지역 사업에도 관여를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나 혹은 주변 사람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는가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명목상의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의혹의 핵심이죠, 공천 개입.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창원 산단까지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훑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검찰 수사 다음 단계는 뭡니까? 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김영선 전 의원이랑 명태균 씨를 기소할 것이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구속기한이 구속적 부심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5일까지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따로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일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단 기소를 하고 신병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창원 산단이라든지 여론조사 조작, 또 공천 개입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창원지검에서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최근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이 특검법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민의힘 상황을 류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거리 좀 벌려주세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한 대표가 측근들에게 특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이 한 말은 아니라고 부인한 후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한 대표의 최근 대응은 김 여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평소 문제의식과 이어진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통과되고 거부권 쓰고 부결되고 다른 쳇바퀴들도 이런 걸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겠냐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고 근데 이 특검법이 아니라도 여사 문제를 털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지만 제가 우리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 뭐 이탈 우려하시는 분은 없다. 친윤계에선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모호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당에서 내분이 있더라도 정권 붕괴법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현재로선 이탈표를 통한 특검법 가결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는 분위기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의 파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서자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고 최 감사원장도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을 대표적인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21g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밝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저 내 신축 건물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부실 검증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원장은 그러나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거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최 원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를 조사할 근거가 없다며 관저 위치 선정 문제는 아예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관저 선정 과정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왜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사결정의 제한권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부동산 통계 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해온 것과 대비돼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 건 처음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원장을 대행하게 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소추안을 낸 대상이 모두 18명, 역대 최다입니다. 반면 대통령이 야당 주도 법안에 거부권을 쓴 건 25차례,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야당은 탄핵 추진으로 맞서는 대결 정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총 18개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내면 윤석열 정권에서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22개로 늘어납니다.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검사와 방통위원장까지 직을 가리지 않고 탄핵 추진을 반복했습니다. 탄핵안을 정부에 대한 공세 카드로 활용하면서 횟수는 계속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제2요구안, 즉 거부권으로 맞서왔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겁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예산 발목 잡기 법입니다. 국회 정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입니다.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제2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김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한 거부권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특수 상황에서의 방어권이나 다름없는 탄핵소추안과 거부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여름 휴가 중에도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골프를 위해 골프장이 휴장일에 일부러 문을 열고 직원들까지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8일 휴가 중에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자 민주당은 공세를 폈습니다. 그동안 8월 24일 이전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해명이 위증이었던 겁니다. 지난 8월 24일 이전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러면서 골프장 휴장일에 황제 골프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골프장 휴장일에 대통령이 황제 골프를 치면 골프장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직원들은 휴가도 못 갑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 민주당은 전날 국방위에서 당시 골프장은 잔디 관리를 위해 2달에 한 번 문을 닫는 날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휴가 때문에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가 열흘 전 일정을 통보해 뒤늦게 개장하게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어거지로 문을 열게 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군 연관급 격려 차원에서 골프를 친 거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윤 대통령이 민간인이나 업자들과 한 것이 아닌데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해명 과정에서 김 장관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의 매주 골프를 쳤다고 말한 데 대해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은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을 놓고 저자세 외교 비판을 받은 외교부가 뒤늦게 유네스코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9년 전 군함도 논란 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된 방식이라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사도광산 협상 실패를 지적받는 가운데 외교부는 유네스코를 통해 문제를 지속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네스코의 틀 안에서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한 경과를 설명해주고 우리의 유감과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은 지난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군함도 관련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21년 유네스코는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도쿄 전시관에 2015년 등재 당시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성명을 보여주는 QR코드를 설치하는 등 일부 조치를 취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만큼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 유네스코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달 1일 일본이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유산시설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여기서도 실질적 조치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어서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 제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폭설이 내리더니 이번에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횡성은 영하 16도까지 떨어졌고 이번에 눈이 가장 많이 온 경기 수원도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이렇게 미처 치우지 못한 눈이 골목마다 얼어붙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유모차를 짚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는데 눈 뭉치와 얼음 조각이 자꾸 바퀴에 걸립니다. 이쪽 저쪽 다 사람이 못 다니면 마당 보고. 조심히 가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얼어붙은 쪽보다는 그나마 눈 쌓인 곳이 덜 미끄러울까 2번씩 내딛어가며 걸음을 옮깁니다.
최고 43cm가 쌓였던 수원. 눈 그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이면 도로는 여전히 눈밭입니다. 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차가 밀면 되니까 사람이. 조심해도 사고가 납니다. 육지로 올라탔는데 못 나갔지. 제설차가 못 들어오는 작은 골목길은 사람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염막하시고 우리가 뿌린 거잖아요. 저 앞에 사장님이 저 앞에도 좀 뿌리고. 눈은 치웠지만 이미 젖은 도로에는 살얼음이 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어이구. 어머니 여기 도로 괜찮으세요? 아유 미끄럽죠. 여기 난간이 없어갖고 손잡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변압기 화재로 전기가 끊긴 오피스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수 자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들 찬물로 씻거나 아니면 그냥 씻지 않고 출근하시거나. 전기는 오늘 밤에야 복구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는 또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렇게 걷기도 힘든 빙판길을 배달 노동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평소 벌이도 고용도 불안한 만큼 날씨가 굳을수록 더 붙는 추가 수당을 포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굵은 눈발이 블랙박스 카메라를 가릴 정도로 쏟아집니다. 차 바퀴가 지나지 않는 곳에는 이미 눈이 꽤 쌓였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좌회전하는데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오토바이를 갓길로 옮기고 먼저 살피는 건 몸이 아니라 배달 현황입니다. 휴대폰이 맛이 갔다고 액정이 하나도 안 보여. 이러고도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 또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평소에는 3,000원부터 시작해요. 8,000원 이상부터 뒤에 이제 거의 15,000원 이상까지. 눈폭탄이 내리면 배달 수당은 5배가 됩니다. 얘는 셋을 혼자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눈이 그쳐도 도로는 여전히 달리기에 위험합니다. 비탈은 두 발로 주춤주춤 짚어가며 지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골목길엔 이틀 동안 내린 눈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쌓인 눈은 낮엔 녹았다가 밤에 다시 얼면서 그대로 빙판길이 됐습니다. 도로 사정이 어떻든 쉬지 못하는 건 새벽 배송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무게에 무너진 가건물 옆에서 물건 분류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그냥 일은 계속 진행하시죠.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회사는 변한 게 없더라고요. 무조건 일이고. 임금이 낮고 그나마도 뛴 만큼 버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멈출 권리가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노동약자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번 눈은 꼭 지난 여름 폭우 때처럼 낮보다 밤에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탓에 밤사이 피해도 많았고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더 컸는데 왜 이런 야행성 폭설이 내린 건지 이혜원 기자입니다. 이틀째 폭설이 내린 지난 28일 경기도 용인의 도로에선 한 남성이 스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 용인은 27일 오전 8시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해 낮 동안 20cm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진 뒤 4시간 만에 10cm가 더 쌓였습니다. 새벽 5시엔 40cm를 넘겼고 마지막엔 47.5cm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낮보다 밤에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원인은 뜨거운 바다와 밤낮의 기온차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서해 온도는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따뜻합니다. 대기와 해수의 온도차가 클수록 눈 구름대는 크게 발달합니다. 밤에는 낮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온차를 더 벌려 눈구름을 더 크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낮에 내린 눈도 녹지 않아 더 많은 눈이 쌓이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높아져 앞으로 야행성 폭설이 더 자주 발생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용과 바다 사이의 온도가 2배로 올라가면은 수증기 양도 2배로 증가하거든요. 야간에 기온이 낮보다 확실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바다 수온은 높고. 올 여름엔 야행성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역시 뜨거워진 바다가 더 많은 수증기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폭설이 내리더니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거리 곳곳은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했는데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퇴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민정 기자. 오늘도 오후에는 눈발이 날리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폭설은 어제 그쳤고요. 오늘 오후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눈발이 조금씩 날렸습니다. 지금은 그친 상태인데 기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평소보다 퇴근길에 빨리 오른 서두른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동안 눈도 되게 많이 오고 또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또 크게 떨어져서 빙판길로 변한 곳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3.4도로 올 11월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신도림역에 저희 취재진이 가봤는데요. 시민들은 따뜻한 외투와 목도리 또 장갑을 들면서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굴도 조금 시리고 핫팩 들고 올 걸 좀 후회하고 있어요. 손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으면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또 내린 눈이 그대로 다시 녹아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요. 시민들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니까 얼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서 훨씬 더 신경 써서 보폭을 짧게 걷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까요?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7cm, 충청과 영남 내륙 등은 1에서 3cm 정도 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기온이 많이 또 오르겠고요. 이후에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화문에서 한민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호텔 월드에서 천장 페인트질 작업을 하던 노동자 한 명이 떨어져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장과 곤돌라를 잇고 있는 줄이 끊어지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함께 작업을 하던 또 다른 노동자는 곤돌라를 붙잡고 버텨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호텔 천장에 곤돌라가 매달려 있습니다. 한쪽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1층 바닥에 파편들이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의 롯데호텔 월드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호텔 천장 페인트질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떨어진 지점은 호텔 4층 높이입니다. 전기 이제 보수 차원에서 뭔가 이제 외벽에 있는 페인트를 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곤돌라를 탑승을 했는데 그 곤돌라가 이제 상태 이상이 돼서 곤돌라와 천장을 연결하던 와이어 한쪽이 끊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곤돌라가 균형을 잃고 벽면에 부딪혀 벽이 뚫릴 정도로 충격은 컸습니다. 함께 작업하던 다른 노동자는 곤돌라를 붙잡고 버텨 목숨은 건졌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야간 작업 중이어서 로비에 사람들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왜 줄이 끊어진 건지, 곤돌라 기계에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어제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은 입장문까지 내면서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재차 선언했습니다. 어도어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입장을 냈는데 앞으로 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소속사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한 뉴진스는 하루 만에 공식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고 해당 통지가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계약 해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도어는 반박했습니다.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가 맞냐 아니냐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뉴진스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별도의 소송은 하지 않을 뜻을 밝혀 어도어가 소송에 나서야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5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노래의 저작권은 물론 그룹명 뉴진스의 상표권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결별을 선언한 뒤 뉴진스가 그룹명을 계속 쓸 수 있을지, 또 계약 해지를 둘러싼 위약금 문제까지 앞으로 다툴 쟁점은 많습니다. JTBC 조수입니다. 2019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당시 책임자였던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사기죄 등 7개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0년에 벌금 5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왔는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만든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입니다. 2017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을 때 성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허가받은 연골 유래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였던 겁니다. 이 사이 모두 3,700여 명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이 오류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사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0년에 벌금 5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 4년 4개월 만에 법원은 이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자들은 허가와 판매 과정에서 성분 오류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성분 기재로 인한 안전성 우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보사를 맞았던 약 900명의 환자들은 2019년부터 109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충분히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제약회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진료비, 주사비 상당액을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유럽 당국의 승인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그동안 쌓아둔 마일리지를 그대로 날리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9만 7천 점이 넘는 박모 씨는 요즘 애가 탑니다. 올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3만 2천 점 정도가 소멸됩니다.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까지 가는 비즈니스 편도 항공권을 사고 남을 정도지만 문제는 당장 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일리지 사용하려고 비행기표를 예매를 하려고 해도 전혀 내년 8월 달까지도 한 장도 없고요.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역시 어찌 쓸 수도 없어요, 지금은. 마일리지 쇼핑몰에 들어가 봐도 살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생활용품부터 주방, 가전제품 등 32개 품목은 품절됐습니다. 고객센터에도 문의해봤지만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상담원이 비정기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고객께서 종종 확인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꼭 마일리지를 쓰지 말라는 거 똑같거든요. 대책도 없이. 비슷한 사례는 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연장된 마일리지 만기가 올 연말 몰린 영향이 큽니다. 여기다 2년 뒤 두 항공사가 본격 통합될 경우 두 회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차이가 생길까 봐 미리 써버리려는 수요도 겹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 관련한 소비자 권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는 JTBC에 다음 달부터 김포 제주 노선 56편의 마일리지 좌석을 확대하고 마일리지 쇼핑몰 상품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희귀병에 걸린 4살 딸의 치료비 46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걷고 있는 아빠의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빠가 3주에 걸쳐 740km를 걷는 동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과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딸에게 선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차디찬 새벽 공기를 가르고 숙소를 나선 아빠는 모처럼 단장을 했습니다. 아침에 면도도 하고요. 사랑이가 아빠 까끌까끌 싫어해가지고. 근육이 퇴행하는 희귀병에 걸린 4살 딸을 살리려 국토대장정을 시작한 아빠 전효셉 씨.
아빠는 사랑이의 치료비 46억 원을 위해 시민들의 후원을 부탁하며 부산부터 3주간 740km를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에는 집에서 딸아이 손을 꼭 잡고 잘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맛있게 저녁 먹고 집에서 아빠가 책 읽어줄게. 곧 만나. 사랑해. 아빠가 걷고 또 걷는 사이 가을은 겨울이 됐고 딸 사랑이도 온 힘을 다해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파 걸음마다 까치발을 하면서도 늘 제 힘으로 걸으려 애썼고 힘든 재활치료도 씩씩하게 견뎠습니다. 아빠의 애끓는 마음을 어느샌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여기 짠 나타났어. 뭐라고 하고 싶어? 아빠.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뒤이어 이 말도 또박또박 전합니다. 아빠 거울 다양 귀여워요. 기다리던 아빠가 눈앞에 보입니다. 약속대로 아빠를 꼭 안아주더니 준비해온 꽃도 잊지 않고 건넨 사랑이. 아빠 등에 매달린 물건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아빠가 사랑이 더 건강하게 하려고 사람들께 편지 쓴 거야. 46만 명이 10,000원씩 기부하는 챌린지를 통해 지금까지 13억 7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막연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하나 보내주신 빛들이 모여서 정말 이 길이 밝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후원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관리하고 특별모금도 하기로 했습니다. 걸음으로 첫 번째 기적을 만든 아빠는 다시 새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랑이가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후원 활동을 이어가며 46억 원을 마련하는 두 번째 기적을 향해 섭니다. 사랑아, 아빠는 이 길이 참 기쁘다. 이렇게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너가 세상에 와주고 아빠의 딸이 되어줘서 아빠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JTBC 강나현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자평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이 무색하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만 사상자가 100명이 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시간이 되자 안에서 방호 장비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한 명씩 걸어 나옵니다. 각자 자리를 잡은 뒤에야 어린 학생들이 줄지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지난달 28일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으로 학생 등 5명이 다친 뒤 바뀐 풍경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학교 주변은 여전히 경비가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계선을 설치해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특수경찰 차량까지 배치했습니다. 상하이시 한 쇼핑몰에 있는 대형 할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곳입니다. 현재는 방검복에 곤봉까지 든 경비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는지 구석구석 둘러보기도 합니다. 因为之前有暴徒来到我们店里面，所以呢，在超市里面特别的严谨，在这里要守住一点，守护客人要安全。 최근 무비자 조치로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살인과 범죄, 총기 사건 발생 비율을 언급하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홍보했던 중국 당국 발표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달만 해도 연이은 무차별 범죄로 인한 사상자가 벌써 1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당국 발표를 인용해 범행 동기를 개인적 원인으로 돌렸지만 사회 전반에 퍼진 불만이 범죄로 표출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 전역에서 시위와 파업 등 719건에 달하는 집단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불안에 긴장한 중국 당국은 민생 해결을 위해 임금 체납 해결과 법적 분쟁 구조 등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례적으로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아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어긴 소셜미디어 기업에는 최대 450억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현지에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The committee has considered the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Bill 2024.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들이 SNS 자체를 못 쓰게 법으로 막은 건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처럼 흔히 사용하는 SNS 모두 대상입니다. World-leading action to make sure social media companies meet their social responsibility. Social media is doing harm to our children. 새 법에 따라 호주 아이들이 SNS 계정을 만들거나 이용하는 걸 막지 못하면 SNS 플랫폼 기업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벌금이 많게는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 450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기업 나름의 방지책을 만들 때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Because I think that it's not going to stop it, and also the government's taking control of things that is parents' responsibility. 사이버 괴롭힘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I believe that it will only create a generation of young people who will be more technologically literate in bypassing by using fake ages and fake identification. 아이들이 정작 빠져나갈 기술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을 놓고 갈등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격한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이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용역회사 직원과 경찰 수십 명이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업소 종사 여성들은 바깥에서 문을 못 열게 문과 문 사이를 꽉 붙잡습니다. 이 상태로 있는 게 더 위험해요. 유리 깨져요. 얼마 못 가 대문이 뜯겨나가고 철거 작업자들이 진입합니다. 추워라. 눈이 오는데 문짝을 다 떼면 혼자만한데. 한때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집결지로 꼽혔던 파주 용주골. 파주시가 이 용주골 완전 폐쇄를 목표로 불법 건축물부터 철거하는 7차 행정 대집행을 벌였습니다. 집행 기간 나흘 내내 극심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대집행을 계속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거를 시가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한 거고. 여기 그냥 건물이 아니라 집입니다. 집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시는 데 있잖아요. 한 업주가 흉기를 갖고 나오자 이를 제지하던 경찰이 손을 베어 병원에 이송되는가 하면 한 업소 관계자는 대치 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철거 집행 3일차. 한 업주는 철거를 막기 위해 아예 건물 앞에 차를 줄지어 세워놨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대치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철거 전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파주시. 불법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하려는 계획이나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행정력, 공권력 다 투입해서 철거 이전에 종사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했어야 했다는 시민단체.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요구한 건 제대로 된 이주 보상 대책입니다. 그리고 조례시험 전에 단속으로 내쫓고 면담도 한 번 안 하고 이 여성들이 그게 어떻게 고마울까요? 이렇게 법대로 하자는 논리와 생존권 보장하라는 논리가 토론회장이 아닌 이곳에서도 극명하게 부딪혔습니다. 예정된 철거 집행 마지막 날, 파주시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집행 대상 중 한 곳은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용주골에 남아있는 업소 종사자 별이 씨를 만나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시간 주셨으면 저희 지금쯤은 나가 있을 아가씨들이 반 이상이 넘을 거예요. 자립을 준비하고 계시던 분들이 있어요. 애견 미용 배우 지금 다 올 수도 돼요.
파주시가 탈성매매 여성들의 주거,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이미 시행 중이지만 자신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게 별이 씨 입장입니다. 본인 일도 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직업훈련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과거 6차례 철거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용주골은 영업 중입니다. 이번 7번째 집행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버티고 보시면 다시 또 보시고 간혹 때리며 맞고 그래야죠. 그래서 파주시가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파주시는 곧바로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만히 그럼 선을 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 한꺼번에 뭔가가 일단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지금 저희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 성매매가 사라져야 한다는 명제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종사 여성과 업주,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조건은 복잡해 보입니다. 적어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 지난한 대치와 몸싸움의 끝이 도돌이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골문 앞에선 떨지도 않던 선수가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조현우 선수도 K리그 MVP가 된 순간엔 얼어붙었는데요.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하라는 아내의 조언이 큰 힘이 된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인천의 기습적인 세트피스 상황. 무고사가 공을 머리로 돌렸는데 조현우가 몸을 던져 쳐냅니다. 튕겨나온 공을 제르소가 오른발로 강하게 때렸는데 높게 걷어내서 그마저 끊습니다. 이승우가 수비 셋을 비집고 들어와서 슛을 날려도 소용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슛을 지워버리자 이승우가 칭찬하듯 손을 건넵니다. 조현우가 올 시즌 그라운드에 남긴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올 시즌 모든 경기에 출전해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유일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울산은 가장 적은 실점을 하며 3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상만 하던 이 MVP 상이 저한테 와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이 믿기지 않는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골키퍼가 MVP에 오른 건 2008년 이훈재 이후 16년 만. 소감은 재치가 넘쳤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있었더라고 하면 이훈재 선수보다 제가 받았지 않았나. 저는 워낙 훌륭한 선수지만 제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축구 인생 최고의 순간. 어릴 때 힘든 상황에서 축구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조현우는 MVP 상금 1,000만 원을 어렵게 꿈을 키우는 어린 선수들을 위해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올 시즌 K리그를 수놓은 스타들이 총출동한 시상식. 이 자리에 정몽주 축구협회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이 의지가 있으신지 정말. 네. 한마디만. 그 후보 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4선 도전도 공식화했는데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와 축구협회 운영부실의 책임을 물으면서 문체부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었죠. 따라서 차기 회장 출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뛰어든 허정무 전 감독 역시 오늘 쓴소리를 냈는데요. 정 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서 독선적이고 무책임하다며 축구계의 큰 불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폭설이 휩쓸고 간 자리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3.4도로 11월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현재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와 눈은 밤 사이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전북 내륙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또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생기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주말 낮부터는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을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10도 선까지 오르겠고 모레인 일요일에는 영상권으로 12월을 맞이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0도로 오늘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추운 아침이 예상되는데요. 반면 낮 기온은 청주가 10도, 광주와 부산은 13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강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